뭐 이렇게 승부를 논할 정도의 그런 기력은 아니었습니다. 한 판을 지느냐, 5대 0이냐, 4대 1이냐, 뭐 이런 정도의 승부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파고와 Now we have made many improvements to AlphaGo since 이세돌의 October and the match against Fan Hui. But we 2016년 know that at the end, humans will be smarter, that the world will be a much better place. 바둑에 대한 그 영상. 전에는 무조건 이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건 아닐 것 같다고 좀 정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예. 직관을 어느 정도는 모방이 가능하겠다.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5대 0까지는 아닐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 바둑계 천재 오브 천재인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았어요? 어? 끊으면 어떡하죠? Even if Blackman lived there. Oh, he resigned. Okay. 심한 이렇게 압박감, 부담감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지? 아, 근데 이거는 렉 걸린 것 같은데? Yeah, there you go. Alphabet percent. 사실 저는 바둑 배울 때 이건 약간 학문적인 또 예술적인 이런 걸로 배웠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건 이게 무슨 그렇게까지 값어치가 있을까? 라는 좀 본질적인 의문이 바둑이 제가 진짜 어릴 때 배웠을 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프로 기사분들은 자기만 이름 연구를 해가면서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많은 기사들의 대국을 볼 수가 있잖아요. 쉽게. 그러면서 그냥 습득을 하는 거죠. 당연히 뭐 시대의 흐름이고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처음에 바둑을 배웠을 때 그건 아니었어요. 네, 여기까지 뭐 보겠습니다. 이렇게 승부를 유퀴즈에 나온 거라 가지고 편집을 안 하면 유튜브에 안 올라가질 텐데 올라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그 아까 이세돌과 알파고 승부 다음에 해설자 분이 렉 걸린 거 아니야? 라면서 웃으셨는데 당시에는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다시 보면 정말 이건 웃을 수가 없고 끔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둑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지닌 합리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세돌 구단이 특히 이세돌 구단은 이제 바둑계에서도 천재 중에 천재라고 알려진 분이고 이세돌 구단의 집안에 형이 있어요. 보시면은 다 형들이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굉장히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이제 인텔리전스로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대학을 간 이유가 바둑을 못 둬서 대학을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바둑을 했던 거고 이 바둑 기사라는 그 자체가 정말 인간 전체를 보더라도 가장 그 지적 능력이 뛰어난 집단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기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대국 사국제에 이제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78수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4대 1로 진 거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겨우 한 판 이겨본 건데 그 한 판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유력한 수를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알파고의 그 네 판을 이긴 곳에는 굉장히 무수한 신의 한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면 굉장히 좀 암담하다. 그리고 그 암담한 이유가 이 합리성이라는 거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많이 여겨져 왔었고, 그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도 여길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의식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를 기계에 의해서 정복당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은 그런 아픔이 있어서 실제로 은퇴를 하셨고, 최근에 그 영문과 김번 교수님께 듣기로는 다시 뭐 바둑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2023년도 2월에 아마추어 바둑 기사 켈린 펠라인이라는 사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세돌한테 이긴 그 알파고보다 훨씬 바둑을 잘 두는 카타고에게 14전 14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에러를 찾아낸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은 전혀 당하지 않을 그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참 신기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그 기계가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슬라이드에 제가 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튜링 머신을 기반으로 만든 컴퓨터가 특히 인공지능 이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까 보셨던 그 존 맥카티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기호 AI라는 거를 주장을 하거든요. 기호 AI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그 규칙을 하나씩 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생성형 인공지능 이전에 이제 모든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머신러닝 기반이거든요. 머신러닝 기반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 뇌 뉴런의 그 방식을 좀 모방해서 신경망 구조로 데이터들을 학습시키는 그 방식, 그 방식이 이제 확률론을 좀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어떤 하나의 규칙을 하나씩 튜링 머신을 짜듯이 규칙을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이제 심볼릭 AI라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대부분의 이제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다 그랬고요. 머신러닝 이전의 프로그래밍들은 다 이랬고, 그런 방식 자체가 사실 20세기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든다면, 전통적인 방식은 라면 끓이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어떤 음식을 만드는 걸로 보자면 어떤 레시피를 줘가지고, 레시피를 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그거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건 전혀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 물을 500ml 냄비에 붓고 끓인 다음에 물이 끓으면 라면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4분 동안 끓여야 되고, 그 다음에 라면이 다 끓으면 불을 끄고 그릇에 담는다 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라면을 끓이는 방식이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런 프로그래밍의 장점은 에러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다른 에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라면의 그 맛을 그대로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4단계로 되는데, 여기에 계란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좀 파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향을 더 돋굴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규칙을 정해주면은 규칙에서 벗어나는 게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에 은퇴하시는 주동률 교수님께서 술자리에서 말씀해주신 그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레시피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계학습을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머신러닝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이제 사실 20세기 후반부터도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했었기 때문에 심볼릭 AI보다는 그렇게 뭐 발전을 많이 하지 못했고 사실은 이제 없어질 기술로 여기기 시작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2010년도에 그 알파고 나오기 직전부터 해가지고 그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보급이 됐죠. 구글 같은 데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 인풋에 대해서 가장 특정 목적을 주고 인풋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그런 결론에 가까운, 확률적으로 가까운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하나씩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기록 중에 가장 유효한 것들로 이제 결과를 내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방식이 이제 우리 인간의 뉴런이 작용하고 있는 방식을 좀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신경망 구조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이후에 그 학습시키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좀 약간 거칠게 말하자면은 복습시키는 방식이 좀 추가가 된 거죠. 단순히 이제 데이터만 넣었다가 잊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집어넣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이전에 머신러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올 거를 예측하는 정도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순 예측이 아니라 이제 그 이전까지 전혀 없던 것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고 그게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지금 현상이 되는 거죠. 이제 챗GPT 같은 게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좀 거칠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통적인 컴퓨터하고 좀 차이를 한번 보시면, 전통적인 컴퓨터는 어떤 규칙을 제시를 하면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 그 기계학습 기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뭐 학습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걸 요즘에는 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거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이제 그 GPT 사용해 보시면 이 답변이 괜찮은가요? 해가지고 좋아요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비지도 학습을 좀 추가해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만 이렇게 이끌어내주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또 모으고 있는 건데, 이런 방식은 어떤 규칙을 주는 게 아니라 라면을 끓일 때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냥 때려 넣는 겁니다. 물의 양이 500ml일 때도 있고 450ml일 때도 있고 끓는 시간이 4분일 때도 있고 5분일 때도 있고 3분일 때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나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알아서 막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라면이라고 말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내놓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요런 라면, 물론 이건 러시아에서 많이 먹고 있는 라면에 그 마요네즈 뿌려가지고 먹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특수한 라면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맛있기까지 해요. 이걸 라면이라고 해도 되나 싶은 것도 나오는데, 엄청 맛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끓이는 라면도 굉장히 잘 끓여요. 그리고 심볼레이크 AI 같은 방식으로는 라면을 끓이는 데 있어가지고 계란을 풀어줘 이런 거는 전혀 대답도 못 했었는데, 이거는 계란 풀어달라니까 계란도 잘 풀어주고 파 넣어달라니까 파도 넣어주고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 그냥 넣어줘 라고 하면은 그런 거 아주 희한한 걸 넣어가지고 또 이제 맛있는 라면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창의적인 그런 라면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나는 그냥 신라면 같은 거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라면만 끓여가지고 먹고 싶어서 라면 끓여 달라고 하고 그런 명령어를 했는데, 애는 갑자기 파를 넣지를 않나 계란을 넣지 않나 아주 이상한 라면을 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챗GPT 같은 거 쓸 때 신빙성이 없으니까 레그라는 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어떤 검색해가지고 사실에 기반해서만 답변을 내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 전통적인 컴퓨터 방식으로 고려를 한다면 그런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수고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목적하지 않은 다른 바가 예상할 수 없는 바가 자꾸 나오는 게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두 개를 또 합치는 그런 방식도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 컴퓨터는 효율적이고 목적을 위해서 아주 분명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거밖에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고 기계학습 기반 프로그래밍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창의적인 라면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지루하지 않게 라면을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맛있겠죠. 라면에다가 갑자기 뭐 아이스크림을 넣는다든가 실제 일본에서 히트한 라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있는데 시키는 거를 그대로 내놓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게 또 문제점으로 하나씩 들어와서 지금은 또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그 기능주의와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튜링 머신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전통적인 컴퓨터와 생성형 인공지능 수준의 특히 그 최근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머신러닝 기계학습 기반의 컴퓨터와 전통적인 컴퓨터의 그 방식이 서로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주 하부적인 구조로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튜링 머신의 여러 가지 집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으로 보면 아주 기초적인 그 프로그래밍으로 보면 그렇게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인공지능이 실제로 마음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는 거냐, 인공지능이 실제로 의식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물음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인공 일반지능이 성취되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아예 철학으로 넘어가서 존 썰이 말한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성취될 수 있는 거냐. 챗GPT 5원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걔는 마음이 있는지, 걔가 의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앨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지휘자가 하나는 그 컴퓨터가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을 때 어느 쪽이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다. 기계가 인간 수준의 지성을 지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존 썰은 요 튜링 테스트 요거를 통과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걔네는 그 인간 수준의 그 지적 수준을 지닐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를 제시를 한 게 중국어방 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간 수준의 지성이라는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도 규정을 좀 해야 될 텐데 인간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다. 그런 결과물만을 제시할 수 있다. 뭐 그렇다면은 튜링 테스트도 뭐 통과했고 뭐 그런 지성을 지닌다라고 할 텐데 존 썰이 생각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식이나 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지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는 그 대상이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대상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반 논증이 좀 그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튜링 테스트하고 다르게 중국어방 논증은 조금 특이한데요. 실제로 그 썰의 일화를 좀 들어보면 중국어방 논증을 제시한 이유는 본인이 중국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존 썰이 어떤 중국어 방이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는 가보니까 중국어에 대해서 밖에서 어떤 중국어 물음이라는 메모가 들어오면은 그 메모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방대한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튜링 머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침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사고 실험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지침이 있겠지만 그 중국어로 적힌 메모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방대한 책이 있고
얼마의 그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침에 따라서 중국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존 썰이 그거를 보고 답변을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규칙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메모를 이렇게 적은 다음에 책자를 보고 중국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중국인한테 방 밖에 있는 중국인에게 이렇게 답변을 딱 주면은 그 중국인은 제대로 된 중국말로 써 있으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언어를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튜링 테스트에서 보이는 것과 거의 동일한 현상이고 중국어 방 안에 있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메모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이 사람은 실제 그 튜링 머신이 하는 기능과 동일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존 썰은 중국어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모르고 그 과정만을 따라가서 답변을 제시를 했는데 요럴 때 우리는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존 썰이 중국어를 안다고 해야 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챗GPT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글을 지금 뽑아봤잖아요. 비평문도 뽑아봤는데 그렇게 뽑은 비평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은 뭐 성인보다도 더 잘 적은 글이 이렇게 나와요. 그 글을 처음 봤을 때 누군가는 누가 적은지 모르겠지만 잘 적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GPT가 언어를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냐? GPT 프로그램 안쪽에 그 언어 글을 적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학자들도 모르고 엔지니어 분들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인풋을 넣으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반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는 이유인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 안쪽이 이제 중국어 방이 되는 거죠.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아웃풋을 보면서 이 챗GPT 안에 프로세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 봤을 때 이 GPT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 혹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챗GPT를 어떤 지성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존 썰이 제시하고 있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존 썰은 그 블랙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썰이 뭐 챗GPT에 대해서 최근까지 말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썰 입장과 같이 이제 경쟁했던 하나드라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 GPT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주장으로 좀 긴 논문도 쓰긴 하셨는데 이제 중국어방 논증으로 봤을 때 그 중국어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튜링 테스트나 이런 거를 지나는 거를 봤을 때 실제 애가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또 여길 것 같은데 그리고 존 썰이 얘기를 하는 거는 더 강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챗GPT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인간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절대 말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썰의 입장입니다. 최근에 그 GPT를 써보고 뭐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 논문들을 보더라도 머신러닝이나 이제 생성형 지금 머신러닝 기반 컴퓨터에 대한 논의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봤을 때 썰의 입장은 전혀 중국어방 논증을 고려를 했을 때 전혀 기계는 언어를 이해를 하지 않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계가 사용하고 있는 화면 좀 넘기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반박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그 튜링 머신이 만들어지는 그 방식을 하나 보시면은 지침 같은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긴 하는데 그것들이 아주 기계적인 방식이거든요. 지침이라고 아까 말로써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최초의 컴퓨터를 한번 보시면은 그거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그 말로 적은 게 아니라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면서 좀 작동하는 방식으로 적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보시는 그 표 있잖아요. 111이라고 돼 있고 플러스 있고 11이라고 돼 있고 여기 샵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그 튜링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이게 어떤 테이프이 있었잖아요. 컴퓨터가 하고 있는 거는 이 테이프에 샵이 나왔을 때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떤 작용을 하고 그런 단순한 과정만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튜링 머신의 튜링 머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모여가지고 전통적인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전통적인 컴퓨터의 확률론적인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머신러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튜링 머신의 그 기반적인 아이디어가 다 깔려 있는 건데 그 기반적인 아이디어의 근간이 전부 다 요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요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 요런 과정을 어떤 기호를 조합하는 과정일 뿐이다. 기계적인 계산 절차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방식을 존설은 구문론적인 방식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론적인 방식은 또 다른 건데, 의미론은 우리가 이렇게 1이 3개 적혀 있고 2가 2개 적혀 있는 거를 1이 3개 적혀 있으면 3으로 보고 1이 2개 적혀 있으면 2라고 보고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3 더하기 2구나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 테이프만 봤을 때 기계는 이 테이프가 뭐가 적혀 있는지 전혀 튜링 머신은 고려를 하지 않겠죠. 앞에 1이 있는지 샵이 있는지 요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일 텐데 튜링 머신은 그래서 구문론적인 작용만 하는 거고 요렇게 테이프가 나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3이라고 하고 짝대기가 2개 있으면 요걸 2라고 하고 그래서 요 작용은 3 더하기 2를 계산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제시하는 거를 보통 의미론이라고 하는데 존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계는 구문론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지 의미론적인 작용은 전혀 못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중국어방 논증이 얘기를 하는 거는 기계는 언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의미론에 대해서는 문해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미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계는 그런 걸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존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반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썰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썰과 중국어 규칙의 책을 합친 것이 중국어를 이해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시스템 리플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스템 리플라이라는 게 중국어방 논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한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존썰은 중국어를 이해를 못하지만 중국어와 매뉴얼과 중국어 방 자체가 하나의 체계를 이뤄가지고 언어를 이해하는 것만큼의 그런 작용을 구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실제 우리가 챗GPT를 써봐서도 알겠지만 이런 언어가 나와 있는 지침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심볼릭 AI와 머신러닝 기반 프로그래밍은 좀 다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시스템 리플라이라는 거를 제기를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중국인 체육관 논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중국인 체육관 논증이라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슬라이드에 없으니까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심리철학 책에는 이까지 나와 있는지는 안 나와 있던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책자에도 없으니까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머신러닝 기반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자체는 어떤 특정 규칙을 적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렇게 때려박다 보니까 우리 뉴런 작용 같이 머리에 있는 뉴런 작용 같이 이렇게 여러 컴퓨터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런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뉴런이 몇억 개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뇌를 이루고 그런 기능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인간의 마음이지 않느냐 그런 방식으로 이런 중국
거 방 안에 있는 존썰과 책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전체가 어떤 우리 마음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 리플라이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존썰은 그 중국인 체육관 논증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중국인 체육관 논증은 존썰이 오리지널하게 제시를 한 건 아니고 그 학자 이름이 좀 생각을 안 나네요. 그 좀 차용해서 본인 논문에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뉴런 작용을, 뉴런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전극이 뉴런 앞쪽에서 머리 부분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때 전달되는 그 전극을, 중국인들이 여러 명 이렇게 서 있을 때, 앞 사람을 툭툭 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물건을 전달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뉴런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몇 억이 넘는 그 중국인들이 뉴런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접합이 돼 있듯이, 뉴런 하나가 뭐 요거 하나가, 아니 그림을 그릴게요. 뉴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뉴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또 다른 뉴런이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요 하나를 봤을 때 중국인들이 뉴런 작용과 같은 뭐 어떤 물건을 이제 전달하는 것처럼 여기 역할을 하는 거죠. 뉴런 하나당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뉴런 하나당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몇십억 명, 몇백억 명씩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거를 뭐 의도하고 적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 그거를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을 다 모아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체육관에 다 밀집을 한 겁니다. 그 커다란 체육관에, 굉장히 뭐 지구보다 더 큰 체육관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뉴런이 하는 행동과 동일한 이런 자극을 받으면 결과를 내는 이런 행동을 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런이 하는 행동과 동일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내는 거를 요 수많은 수억의, 아마 수억보다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체육관을 이뤄가지고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를 만들었을 때, 그런 거를 만들었을 때, 너는 그 중국인 체육관에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앞 사람을 톡톡 치든가 물건을 전달한다든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거를 보면서 너는 저거를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 거냐, 그거를 묻는 거죠. 존설은 그런 거를, 그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뭐 중국인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마음이구나 라고는 좀 보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직관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좀 극단적으로 보자면, 근데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런데, 이 시스템 리플라이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마음을 구현했다라고도 말을 할 텐데, 존설은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는 아니다. 컴퓨터는 결국 기호 체계의 기계적인 방식을 구현하는 그런 구문론적인 체계일 뿐이고 의미로는 절대 구현을 못한다. 그래서 중국어 방 논변이든 중국인 체육관 논변이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계는 절대 마음을, 의식을 지닐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존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형식적인 기호 조작은 그 자체로 어떠한 지향성도 지니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지향성은 어떤 욕구에 관한 표현이죠. 나는 밥을 먹고 싶다라든가 그런 표현들이라고 그때 설명을 좀 더 드렸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고 기호는 아무것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고, 심지어 기호 조작도 전혀 아니다 라고 보시면서 컴퓨터는 절대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라는 게 중국어방 논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확장한 게 반박이 이제 시스템 리플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시스템 리플라이에 대응을 하는 게 중국인 체육관 논증이다 라는 것이고요. 제 설명이 뭐 좀 이해되는 정도로 제가 설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지금까지 수업에 대해서 이제 추가 영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고 보고요. 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존설의 입장은 GPT를 보면서도 저거는 마음을 구현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강의에서 물론 그 샘 알트만 같은 오픈 AI의 수장도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그 회사를 창립자라고 하죠. 창립자,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AGI를 이제 성취를 했다라는 주장을 언젠가는 할 것 같아요. 그거를 할 때도 뭐 두 가지 의미에서 존 썰은 최소한 이제 기계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 일반지능과 썰이 말하고 있는 강한 AI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샘 알트만이 AGI를 성취했다라고 하더라도 썰이 말하는 강한 AI가 이제 성취됐다라고 보는 거는 아직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썰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 레퍼런스 적어놨으니까 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학기 강의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우리 그 심리 철학을 하고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론적인 영역, 그러니까 인공지능 윤리가 아니라 이제 그 기능적인 영역이나 좀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대한 얘기, 그리고 특히 그 의식과 관련된 이런 주제는 저도 실제 그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좀 낸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심리 철학이 완전 심리 철학 영역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공지능 요 영역은 좀 연구 분야와 좀 밀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양심상.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분야 부분도 좀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요 분야를 제가 가장 먼저 그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이 뭔가를 고려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합리성이라고 저는 여겼고, 그 합리성의 정점에 있는 게 이제 수학이나 논리 같은 그 추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겼는데, 그 추론 능력을 사용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최근에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저거를 보면서 이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인간만의 특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어떤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거,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GPT나 생성형 AI를 경쟁 사회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 꼭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이 기술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오픈 AI사에서 챗GPT 5원 같은 경우에 추론 능력이 상당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보다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사용할수록 이전에 GPT 같은 게 없었을 때는 고민을 하고 책을 읽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썼던 우리의 그 합리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게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화번호도 외우지 않기 시작을 하고 가까운 거리 길도 이제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그냥 찾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머리를 점점 안 쓰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반면에 우리는 다른 분야에 뇌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뭐 또 뭐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다른 영역의 뇌 기능이 이제 발달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라는 거는 쉬운 방향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귀찮은 건 안 해요. 그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을 찾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은 일을 내줄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을 때 옛날에는 아주 단순하게 모두가 할 수 있었던 그런 추론 능력을 기계가 대신을 해주면서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추론 능력을 잃어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추론 능력이나 합리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자기 결정력, 내가
먹고 싶어서 먹고, 내가 쓰고 싶어서 쓰고, 내가 요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나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고, 그게 인간이 가진 특징이거든요. 요런 거를 기계가 이제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비판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점점 기계나 그 기업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부 편리를 앞세우거든요. 그 편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인간으로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퇴화시키고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그냥 내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로 만든 샘 알트만의 모습과 그 판넬의 합리성을 팝니다. We sell rationality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에 $20면 당신도 합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지금 샘 알트만이 AGI를 곧 성취한다, 아니면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도 합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어. 야, $20면 합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이제 더 비싸죠. $300에 이제 $300가 아니라 $200인가요? $200에 뭐 5원을 구독을 할 수 있는데, 야, 너도 PhD 수준의 그 합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어.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우려는, 인간은 이미 합리적인 존재인데, 그 합리성을 기계에게 전가를 하면서 이 $20를 내고 합리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챗GPT를 사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얘기를 하고 우리의 존재를 얘기를 할 때 지금 상황에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속한 사업단도, 아니면 뭐 주변으로 가도 다 어떻게든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존 썰은 의식작용 혹은 지향성 없이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작년 챗GPT 나오기 전에는 제가 논문을 쓸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쓴 논문입니다. 저는 그 기호도 많이 써야 되고 해가지고 수기로 논문을 쓰곤 했거든요. 손글로 논문을 쓰고 그거를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논문 쓰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최근에는 일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또 GPT도 뭐 글도 잘 써주고 해가지고 부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최근에 그 논리연구라는 잡지에 또 논문 게재를 했어요. 근데 게재를 하고 나서 물론 그 논문의 아이디어 같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좀 본인에게 씁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논문의 첫 문장이 뭐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첫 문장을 생각한다고 항상 글을 쓸 때는 뭐라고 어떻게 시작하지, 질문으로 시작해야 되나, 그 문장이 뭔가 항상 고민을 해오곤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인가? 내 글은 나의 욕구나 직관, 느낌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내 글은 나의 의식작용이나 지향성을 잘 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사실 글을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찍어내고 있는가? 존 썰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식이나 지향성 같은 거를 얘기를 했는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나의 욕구나 직관, 나의 그 결정성, 나의 그 내가 이거를 쓰겠어, 이거를 결정하겠어, 그런 자기 결정성, 그런 것들이 GPT를 사용하면서 너무 태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거는 내 글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실적을 위한 논문 이외에 정말 쓰고 싶은 글은 이제 다시 손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고요. 뭐지? 오늘 렉 걸린 것 같은데?
I don't really know what AlphaGo is trying to do here. That's the understatement of the year. Is it mouse misclick? Nope, From nope, Aja that's the Huang? move. Aja Huang makes no misclicks. Isidol is very confused. These are not human moves. This move also sort of inexplicable. I mean, those you can clearly call those mistakes. Yes, of course. But it's the first time in the 4 matches that we've seen moves like that. Right. Oh, the value dropped even more. It's weird. We're like 45%. White. I think white is winning. Come on, Isidol! That's unbelievable. Right! I was so confident that this Black Moya would just be consolidated by Black and that there was nothing there, and somehow he's just erased it all, like it's gone. So he's found his weakness. That wedge move probably surprised him. Yeah, the red. Yeah. Yeah. AlphaGo seemed to have such a good game, and then this whole sequence in the center sort of changed that. He pulls off a miracle. He managed to make it so complicated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doesn't evaluate it correctly. I think it looks like Aja Huang, maybe sitting there, also knows that the game is over. I can't stop smiling. Did he smile? No, I haven't seen him smile yet. I think he is still He's checking. so serious. He's so serious. He wants to be careful. He concerns a lot. He really does his best. I think he feels something like responsibility or burden. It's almost over. So what's the percentage? Percentage is 18.2. How's the mix? The next move should be resolved. Yeah, there you go. AlphaGo resigned. Looks like AlphaGo has resigned. Wow. The most amazing game. I'm almost going to tear up. Was game 4, where he comes back and wins, right? 제 알파고의 패배의 순간 사람들이 한호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죠. 약간의 무력감, 두려움. 아,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 나약한 존재였나. 제가 이김으로써 정말 아직은 지켜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을 수 있고, 이제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기긴 정말 힘들어지겠지만은 그래도 그 한 판을 이김으로써 아, 충분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알파고에게 있었던 일이 이제는 아주 일상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면으로 보자면 알파고 이후에 그 바둑을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이 실직을 했는데 대신에 바둑을 공부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더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챗GPT나 클로드나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걸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딩을 안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코딩을 또 잘해주기 때문에 이번 기술 발전으로 코딩을 하시는 프로그래머의 상당 좀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와 반면에 좋은 점은 아주 코딩에 익숙하지 않던 많은 분들도 이제 코딩을 한다든가, 다른 한편으로는 글에 익숙하지 않던 많은 분들이 또 글을 쓴다든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걸 해주는 기계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고요. 이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인지 아니면 쓰는 게 좋은지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그 기계가 제시한 결과물을 그대로 쓰고 비판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쓴다는 거는 그 기계의 부속품이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이걸 사용해야겠다라는 지향성을 가지시고 욕구를 가지시고
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지키는 그런 부분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리 철학의 기능주의와 인공지능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긴 영상이 될 텐데 중간에 말실수한 것들 좀 편집하고 줄이면 좀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이 수업 끝나고도 계속 남겨두게 될 테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학기에 혹시 뭐 졸업 안 하신다든가 철학 수업을 또 들으신다면 제 수업을 들으신다면 또 그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암과 인간과 과학과 기술 철학을 영상 플립러닝으로 하니까 50분 정도 영상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면서 수업 시간에 만날 때는 뭐 토론 수업으로 하나씩 진행하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2024년 남은 기간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새해 마무리 꼭 잘하시고 2025년 일사년이죠. 일사년이니까 붉은 뱀의 해네요. 붉은 뱀의 해에는 푸른 뱀의 해네. 푸른 뱀의 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르지만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